이게 우선은 제가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네. 제가 이제 여의도에서 펀드 매니저로 한 13년 동안 하고 나서 네. 지금은 이제 개인 고객들 이제 자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자산가분들이 높은 수익률보다는 깨지지 않는 거 위주로 좀 많이 말씀을 하세요. 손실을 보지 않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시장 상황에서 본인들이 이제 현금은 어느 정도 있는데 지금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지금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문의를 지금 가장 많이 받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그때 롱숏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얘기만 들으면 이거 그거 되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이거 기관들 외국인만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방향성을 어느 정도 명확한 아이디어를 갖고 네. 이제 하나는 이제 롱을 잡고 하나는 이제 숏을 잡는 건데 보통은 이제 주식을 빌려와 가지고 숏을 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인버스 ETF를 통해서 이제 롱숏 포지션을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뭐 모두가 다 아는 내용이기는 네. 한데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현재 시장을 큰 흔드는 지금 테마잖아요. 네. 근데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연준이 실질적으로 액션을 취한 게 5월 5일입니다. 이때 이제 기준금리 50bp 인상하면서 6월과 7월에도 강하게 올릴 수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그 말은 3번 정도 연속으로 금리 세게 올리면 인플레이션 진정됐는지 한번 지켜보고 9월에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강해가지고 지금 7월에도 75bp 올릴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그 기준금리가 2.5% 이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게 됩니다. 네. 이게 2.5%면 지금 사실상 최대치까지 금리를 10년 내에 최대치까지 금리를 올리는 거라고 그쵸. 보시면 돼요. 네. 이게 그래도 만약에 안 잡히면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데 더 과거로 넘어가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는지 보면 다음 고점이 2007년도 5% 죄송합니다. 넘는 수준. 네, 맞습니다. 네, 2007년도 5.25%입니다. 저때 금융위기였잖아요. 맞습니다. 금융위기 바로 전이었고요.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여기까지 뭐 올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당연히 그럴 수도 아니고, 있다. 네네. 그러니까 다음 금리의 상한 레벨이 네. 어딘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2.5% 금리 레벨이 이제 올라가기는 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매크로 환경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지난 10년과 앞으로의 10년이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이거를 그냥 흘릴 수가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계속 안 잡히게 되면 주식시장에 뭐 좋을 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주가를 구성하는 두 개의 축인 EPS와 밸류에이션으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네. 지금 밸류에이션은 한 기업에 대한 미래 기대치의 함수다 보니까 금리가 인상이 되면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땡겨오는데 할인이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EPS도 보면 이게 이익이잖아요. 매출에서 비용 빼면 이익인데 우선 매출은 P랑 Q로 나눠지잖아요. 우선 P를 보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물가 오른다고 소비자한테 비용 오른 거 지금 전부 다 가격 반영을 못합니다. 상대적으로 할 수 있는 브랜드, 뭐 테슬라 같이 맞습니다. 그런 기업들 일부만 할 수 있겠죠. 네네 그렇게 되고요. 네. Q를 보면 지금 먹고 마시고 뭐 에너지 쓰는 비용이 높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다른 곳에 쓸 여력이 줄어드는 구간에서 소비가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Q도 크게 늘어나기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비용을 보면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고 임금도 인상되다 보니까 뭐 높아지겠죠. 결국은 매출은 조금 오를 수 있는데 비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그렇죠. 높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구성하고 있는 두 축인 EPS랑 밸류에이션이 지금 다 다운턴인데 주가가 오르는 게 오히려 이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거를 지금 과연 반영을 했을까요? 못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12개월 포워드 EPS인데 요 검은색 선이 지금 EPS입니다. 네. 이게 지금 아직까지 조정이 안 됐어요. 계속 오르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직 애널리스트 추정치는 EPS가 꺾인다고 나타내지는 않는데 네. EPS 꺾이는 걸 미리 반영해서 지금 주가는 미리 꺾였죠. 네, 지금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지금 포워드 P가 지금 10년 평균 아래로 지금 내려왔으니까 꽤 지금 낮아졌다.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네.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 EPS가 하향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의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여기에서도 검은색 요 점선으로 돼 있는 게 10년 평균 12개월 포워드 EPS거든요. 요거 지금 밑으로 내려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저렴하다 저가 매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데 만약에 EPS가 내려가면 그럼 밸류에이션이 그쵸, 그만큼 줄어드는 그쵸 거죠. 올라갈 더 지금 레벨보다는 네. 올라갈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거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게 좀 안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쉽게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지기는 했는데 지금 전고점까지 가거나 전고점을 뚫기 위해서는 뭐 앞에서 말씀드린 요 주가를 구성하는 두 축이 다운턴에서 업턴으로 지금 바뀌어야 됩니다. 네. 다시 브레이크다운 돼 있는 거 설명을 드리면 밸류에이션이 오르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가 되거나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인이 되면 밸류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인플레이가 확실히 진정이 되거나 고금리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아서 연준이 만약에 액션을 취할 것 같을 때 그럴 때는 가능합니다. 매출 중에서 P를 보면 기업이 가격을 올리는 게 보여야 되고 네. Q도 기업이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지 않고 유지를 하는 게 보여야 되는데 네. 경기가 어느 정도 견조해야지 가능하겠죠. 네. 마지막으로 비용은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는 게 확인이 되면 비용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를 구성하는 두 축인 EPS랑 밸류에이션이 이제 다 이제 업턴으로 이제 될 수가 있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상황이랑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을 하실 수 네.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을 언제 찍느냐 지금 얘기가 지금 되게 많기는 한데 인플레이션도 지금 피크아웃을 찍고 추세적으로 내려와야 돼요. 만약에 찍고 살짝 내려와서 유지가 되면 그냥 고인플레이션 고착화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이제 인플레이션 안정이 추세적이라는 데이터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박스권에서 지수가 움직일 걸로 보고 있고 이때는 계속 저점을 찾아서 저가 매수 바이앤홀드보다는 롱숏으로 접근을 한번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연준은 어쨌든 2, 3% 수준을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뭐 거기까지 내려오려면 많은 비용들이 이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도 뭐 작년에 기록했던 뭐 70불 정도까지는 내려와야지 뭐 그래도 그러니까 좀 영향이 좀 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연준의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연준도 지금 위원들마다 말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현재 8% 수준은 완전히 지금 오버슈팅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 이하 좀 많이 내려온 그러니까 저는 이제 추세적으로 꺾인다는 거는 뭐 8%에서 뭐 6%, 5%, 4% 뭐 이 정도까지는 좀 꺾이는 모습을 조금 연속적으로 꺾이는 맞습니다. 모습이. 보여야지 그래야 뭐 연준도 조금 안심을 하고 기준금리를 좀 천천히 인상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막 8.6 찍었다가 8.1 되고 만약에 7.9 되고 7.8 되고 이러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확 꺾여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보통 롱숏을 하면 막 월가의 매크로 헤지펀드들이 엄청난 이제 퀀트 데이터를 활용해서 포지션을 잡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좀 접근하기 쉽지 않다는 생각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제 롱숏 같은 경우는 이제 페어로 잡거든요. 예를 들면 카카오랑 쌍으로 잡는 맞습니다. 느낌이에요. 카카오랑 이제 네이버가 네. 있으면 카카오를 롱하라고 네이버를 숏을 하는데 네.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네이버 숏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한국 시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상품들이 이제 너무 많이 다양하지 않다 보니까 하기가 힘들긴 한데 미국 같은 경우는 ETF가 굉장히 많아요. 그쵸. 그래서 뭐 지수 ETF, 섹터 ETF 그리고 위 아래로 한 배, 두 배, 세 배짜리가 지금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해 갖고 롱숏 그 전략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여기 지금 제가 미국 이제 대표 지수 이제 갖고 왔는데 무슨 말이냐면 올해 미국 3대 지수가 전부 다 빠졌어요. 그런데 지수마다 하락폭이 지금 다 다릅니다. 뭐 성장주 위주인 나스닥이 지금 가장 많이 빠졌고 방어주가 많은 다우가 그나마 좀 버텼잖아요. 근데 요 지금 이런 만약에 떨어진다라는 그런 지금 판단이 들었을 때 액션을 취할 때 그냥 숏을 해도 되는데 그냥 숏하는 것만큼 정말 어려운 게 없어요. 혹시 앵커님은 그 인버스 투자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인버스 ETF 사보신 적 있으세요? 아주 어렸을 때 20대 때 그때 이제 시장을 매일 보다가 한 번씩 이제 북한에서
네. 뭔가 이제 쏘잖아요. 아, 네네. 그때 한 번 번 아, 그때 그래서 이제 네. 아이스크림 값 한 번 벌어보고 다시는 안 합니다. 네. 아, 그러시군요. 너무 제 네. 성격이랑은 안 맞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곧버스 이런 것들 이제 많이 많이 투자를 하시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향 잘못 타서 네. 이제 잘못되신 케이스가 사실 워낙 큰일 많아요. 나요. 그렇기는 한데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냥 숏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인버스를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이때는 욕심을 조금 버리고 롱숏 포지션을 잡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여기 갖고 왔는데 12월 31일 날 뭐 지나간 얘기지만 네. 이때 만약에 다우를 롱을 잡고 음. 나스닥을 만약에 숏을 잡았다라고 하면 네. 수익률이 요 차이인 14%가 나요. 음. 네, 그렇게 납니다. 근데 그걸 정확하게 잡을 수 있었을까요? 저희가 지금 ETF를 가지고 오셨는데 네. 숫자로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지금 다우존스 지금 한 배짜리 네, 다이아. ETF고요. 요거는 이제 나스닥 PSQ. 네, 인버스 ETF입니다. 네. 요거를 이제 실제로 $10,000 갖고 이제 계산을 해 보면 지금 수익률이 7% 나오는데 네. 실제로 얘네들 각각의 수익률 마이너스 플러스 된 거를 상계를 하면 14%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수익률이 7%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10,000를 갖고 있기는 했지만 네. 시작을 했지만 실제로는 롱에 $5,000, 숏에 $5,000를 했기 때문에 $5,000만 투자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체 $5,000만 투자한 거나 마찬가지다. 네, 왜냐하면 롱 반, 숏 반을 잡았기 네. 때문에 $5,000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7%밖에 안 나왔는데 그러면 이거 너무 $5,000 너무 이렇게 현금 놀리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레버리지 2배 ETF로 하면 14%가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우존스 2배짜리 그 ETF를 사고요. 그리고 나스닥 인버스 2배짜리 ETF를 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익률이 14% 정도 이제 나오는데 이게 지금 뭐 정확히는 안 나와요. 이게 왜냐하면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래킹 에러가 조금 있다 보니까 한 배짜리보다는 조금 약간 괴리율이 조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보다 더 나오거나 덜 나올 수 있는데 뭐 제가 뭐 지나간 얘기 해봤자 뭐 큰 의미는 없고 네 지금 이 포지션을 지금 잡아도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주가가 지금 당분간 지금 박스권에 있을 가능성이 지금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모멘텀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수가 어느 정도 조금 반등을 했을 때 그때는 한번 이렇게 롱숏을 잡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냥 지수 반등할 때 샀다가 지수 빠질 때 팔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런 타이밍을 못 잡죠. 맞습니다.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그냥 숏만 이렇게 잡고 계시면 아마 밤에 못 주무실 거예요. 그쵸. 그리고 롱만 뭐 잡고 계셔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불안한데 그렇기 때문에 롱숏을 조금 잡아놓으면 사실 만약에 아이디어가 조금 잘못돼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 해도 터지는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이런 지금 상황에서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롱숏 포지션을 좀 잡아서 가져가는 게 좀 어떨까?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가장 이제 기초적인 말씀을 좀 드려야 되니까 이제 지수 갖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뭐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섹터 갖고 만약에 하게 되면 뭐 섹터 뭐 지금 에너지 같은 경우를 롱을 한다거나 아니면 에너지 중에서 종목을 롱을 하고 나머지 이제 그 S&P 500을 이제 숏을 쳐가지고 그 스프레드를 먹는 전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러니까 제 이게 롱숏 포지션을 뭐 저는 이제 지금 활용을 해가지고 펀드 매니저시잖아요. 네, 예, 이제는 이제 고객분들 자산을 이제 펀드 운용하는 것처럼 예,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롱숏 포지션으로 저는 이제 방어를 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이해하시는 게 조금 약간 어색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좀 타이밍을 좀 보고 매크로 시황에 맞게 좀 롱숏 아이디어가 어떤 롱숏 아이디어가 좋을지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옵션이 3개가 있어요. 많이 빠진 종목 사든 아니면 기존 주도주 사든 아니면 시장 떠나든
네, 하나씩 그건데 보시죠. 근데 시장을 떠나는 거는 제가 옵션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네. 네, 어차피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보면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이 빠졌죠. 이제 기존 주도주였는데 많이 빠진 만큼 오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이 지금까지 빠졌던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그게 아직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음. 그렇다고 파월이 9월 FOMC에서 스탠스를 바꿀까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잭슨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나 이대로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9월 FOMC도 안 크게. 바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빠졌다고 밸류에이션 지금 좀 낮아졌다고 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듭니다. 네. 여기 이제 대표 종목들을 갖고 왔고 반도체 ETF, 뭐 메타니까 광고, 그리고 이제 일반 소비재 나이키인데 뭐 메타는 뭐 다 돌아왔죠. 2020년 수준으로 다 돌아왔고 나머지들은 이 지난 5년 동안 올랐던 거 지금 뱉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은 수준이 한 2021년 정도 수준, 네. 2020년 말 정도 수준까지밖에 안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많이 오른 종목을 사야 되나라고 보면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이제 에너지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인데 에너지는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면 아마 뭐 휴전을 하더라도 잠시 빠지겠지만 크게 막 예전 수준까지 돌아가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최고점 대비해서는 내려갈 텐데 그 움직이는 레인지가 네. 한번 이제 업 되는 거죠. 그럼 그 위에서 또 이제 등락이 그쵸.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필수 소비재인데 필수 소비재는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수요가 지속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마 지속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저는 좀 좋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뭐 레이달리오도 마찬가지고 워렌 버핏도 이쪽에 지금 많은 포커스를 맞춰서 비중을 많이 늘려놨거든요. 네. 필수 소비재 쪽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틸리티인데 유틸리티는 좀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위에 유틸리티를 구성하는 종목과 비중을 갖고 왔는데 아마 뭐 하는 회사인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느낌은 오실 거예요. 에너지? 넥스트 에너지? 일렉트릭? 에너지? 아, 이거 에너지구나. 네, 뭐 전력, 네, 천연가스, 네. 저기 재생에너지 이쪽입니다. 결국에는 그 에너지 섹터 이제 시즌 2라고 이제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이쪽도 결국에는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상황이 아마 이제 8개월 이전과 아마 이후가 만약에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네. 특히 올해에는 그러면 아마 지난 8개월과 향후 4개월이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상승했던 이 섹터들이 단기간에 뭐 왔다 갔다 여러 정치적 이슈들로 네. 어제도 천연가스 한 9% 빠졌거든요. 뭐 그런 이슈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뭐 타이밍 잡는 건 다 개개인에 따라 다른 거니까 지금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이 섹터들이 아마 조금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보면 에너지와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제가 뭐 종목을 뭐 말씀드리진 않지만 이 섹터를 이제 롱을 하고 대신에 시장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해지를 좀 해줘야 돼요. 이 해지를 뭘로 하냐면 네. S&P를 숏을 치는 게 아니고 롱을 하는 겁니다. 롱을 해야지 해지가 돼요. 왜냐하면 주가가 반등할 때 그러니까 저런 종목들이 빠지기 때문에 그쵸, 반대 포지션으로. 네, 반대 포지션은 성장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걔네들이 반등하기 때문에 S&P 숏을 잡으면 같은 방향으로 지금 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 개 섹터를 롱을 잡고 S&P도 롱을 잡아야지 둘 간의 상관관계 해지가 네. 되기 때문에 하셔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시장 방향이 크게 바뀌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순간을 파월이 0.75, 0.5%에서 0.25%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뭔가 좀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네. 아마 그때가 조금 위험 자산들이 반등을 좀 슬금슬금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네. 아니면 시장에서 이제는 여기까지 금리 인상 하겠다. 뭐 한 4.5%가 마지막이겠다. 아마 2023년 6월 FOMC가 마지막이겠다라는 네. 그런 지금 상황이 나오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안전자산이 전부 다 이제 그 시장에 이제 그 리스크가 다 프라이싱 되고 네. 이제 위험 자산들이 이제 오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 그럴 때 초반에는 그렇게 시장이 바뀌는 초반에는 뭐 갖고 있는 뭐 에너지나 필수소비 유틸리티 종목들을 매도하는 좀 매도하는 뭐 그런 좀 전략을 네. 좀 사용하시면 되겠죠.